네,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32페이지에는 우리 이제 제가 이슈 페이퍼 아까 소개드리면서 잠깐 좀 짚어드리긴 했지만 그 이슈 페이퍼 1페이지에 32페이지에 붙여두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페이지 수를 좀 써드렸어요. 그래서 개인행위 영향 요인 요거를 꼭 오려서 붙여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32페이지에 붙여두셔야 되는 내용을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질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환경에 대한 적응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여러 가지 어떤 쟁점들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귀결이 되냐면 행동으로 귀결이 될 거거든요. 지금 그 첫 번째 문장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좀 되새겨 보시면 여러 가지 특질들이 여러 가지 특질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실 특질만 한번 써보자면 첫 번째로는 개인차와 다양성이에요. 개인차와 다양성. 조금 더 위에 써야겠다. 개인차와 다양성. 이게 좀 더 내려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이제 남성 강사님들이 좀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키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좀 항상 너무 팔이 아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격. 그리고 세 번째 지각 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치관 볼 겁니다. 즉 이렇게 다양한 특질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행동에. 여기에는 지금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어야 되고 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싶다? 여러분들 통제하고 싶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해서 조직의 목표를 이뤄나가고 싶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인간의 행동은 특질들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서 환경에 대한 적응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퍼스널리티, 인간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즉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지각하는 방법, 특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개체가 지니고 있는 특질들이 환경에 적응할 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각양각색의 심리 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즉 이 사람이 왜 이 사건의 원인을 본인 내부로 기인할까? 아니면은 왜 외부로 기인할까? 이런 어떤 특이한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즉, 통제할 수 있는 데까지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이런 특질을 우리가 왜 공부하는 거다? 이러한 특질들이 서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서 독특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내고 그 심리 상태가 결국에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내고 통제하려면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 특질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나갈 진도, 그래서 다양성과 성격과 지각과 가치관까지 크게 한꺼번에 보려고 해요. 크게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개인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이 다른 개인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볼 건데요. 특히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볼 겁니다. 그래서 능력과 또 이제 인간의 어떤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 이런 것들을 볼 거라서 조금 간단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1번 목차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거든요. 다양성. 자, 다양성 관리에 대해서 개념을 써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지금 판서하는 개념을 꼭 외우셔야 돼요. 경영조직론은
인사관리도 그렇지만 경영조직론도 개념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쓰지 않고서 답안을 잘 쓴다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개념 안에 이미 이 어떤 전체적인 어떤 쟁점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판서하는 내용, 판서하는 개념은 여러분들 마인드맵 위에다가 크게 쓰시고 그 개념을 달달달달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양성 관리의 개념을 써보자면 다양성 관리의 개념을 쓰려면 두 개의 개념을 꼭 써야 돼요. 자, 첫 번째, 표층적 다양성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씁시다. 표층적 다양성. 표층적 다양성과 근데 표층적 다양성은요, 여러분들 괄호 열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여기 판서하는 개념은 뭔가 이제 변형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좀 써줄게요. 표층적 다양성은 인구 통계적 다양성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심층적 다양성이 있거든요. 심층적 다양성. 심층적 다양성은 인지적 다양성이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상태를 두 개의 상태로 나눠서 썼잖아요. 이 두 가지의 상태를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상태를 왜 이렇게 나눴냐? 우리는 표층적 다양성과 심층적 다양성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특히 이 심층적 다양성 측면에서의 이점을 얻도록 노력을 해줄 겁니다. 즉, 다양성 관리의 개념은 뭐냐면 표층적 다양성과 심층적 다양성을 통해서 다양성으로 인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단점은 최소화하려는 것이 다양성 관리예요. 여기까지가 다양성 관리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다양성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이 도대체 뭐냐를 간단하게 또 써보자면 다양성으로 인한 장점은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사회적 자본의 다양성이에요. 사회적 자본의 다양성. 그런데 단점은 뭐냐? 단점은 이 위에 쓰자면 갈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양성 합의 딜레마라고 표현을 해요. 다양성 합의 딜레마.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사회적 자본의 다양성이 왜 다양성으로 인한 장점이냐면, 그리고 다양성을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냐면, 자, 인지적 다양성에 동그라미를 치고 장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인구 통계적 다양성을 동그라미를 치고 다양성 합의 딜레마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사회적 자본의 다양성은 왜 장점이 되냐? 자,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직에 많을 때, 이 문제에 A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A, B, C, D, E, F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다양하잖아요. 즉,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 자본의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다양성 합의 딜레마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인구 통계적 다양성이 왜 여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냐? 자, 이렇게 지금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하려면 각각의 사람들이 뭘 갖고 있어야 돼?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지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식의 측면에서, 가치관의 측면에서, 경험의 측면에서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모두 똑같이 생겼어.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표면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의 차별점이 있다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고 이게 장점이 됩니다. 다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다양성 합의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뭐냐?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러면 우리 조직에 가불병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가불병정. 근데 가불병정은 이 사람은 이제 중동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동양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은 그러면은 유럽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표면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통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로 융합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갈등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즉 다양성 합의 딜레마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항상 갈등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처음부터 서로를 쉽게 이해하고 너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온 어떤 생활의 패턴 어떤 것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반드시 갈등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갈등의 상태에 있는 이것을 넘어서 포용을 하는 어떤 상태가 되어서 인지적인 다양성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여기서는 어떠한 성과도 낼 수가 없습니다. 즉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 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갈등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성이 성과로 창출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성과가 창출되지는 않는다. 갈등이 더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다양성 관리를 해야 된다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즉 다양성 관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써드리긴 했지만 말하기는 했지만 다양성 관리의 방향은 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우리 조직에 포용되어야 돼요. 포용되어야 합니다. 즉 어떤 하나의 구성원이 배제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만 통합되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 조직 안의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용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우리는 알아낼 수 있고 즉 인클루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준수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냐면 법률을 준수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관리가 아니죠. 즉 다양성 관리의 방향이 포용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아니라 법률을 준수하는 측면의 접근 방법이 아니라 법률 준수 접근 방법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 포용을 통해서 다양한 인지적인 다양성, 그러니까 인지적인 다양성을 꾀하고 그들로 하여금 문제에 대해서 창의적인 어떤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 다양성 관리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법률을 준수하는 접근 방법은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할 때, 인적자원관리를 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어떤 법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고용을 강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령자, 그리고 몇 명 이상 규모,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장애우도 일정 비율로 고용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즉 우리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단순히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책으로 고령자도 있고 여성인적 자원관리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여러 구성원들이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다양한 상태가 되면은 이들은 반드시 어떤 상태에 빠진다? 갈등 상태에 빠진다. 즉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꾀하는 것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 즉 단점이 더욱더 극대화되는 다양성 관리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성으로 인해서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법률을 준수하려는 방식으로 다양성을 꾀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뭘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뭘까? 인지적인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포용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구조와 문화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 관리의 주요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성격. 자, 성격은 환경에 대한 적응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에 대한 적응 시스템이 독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특한 적응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 표시를 하시고 환경에 대한 이게 독특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부에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동태적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신 내부의 동태적인 체계, 내부의 그래서 이제 개념 정의하실 때 환경에 대한 독특한 적응 시스템의 총체이자 인간의 심신 내부에 존재하는 동태적인 체계가 성격이다 라고 하면서 정의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격 파트에서는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 뭐가 있냐. 여기서 이제 3가지 정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유전과 상황이에요. 유전과 상황. 왜 유전과 상황이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으로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냐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가지로 요약할 거다 여러분들. 유전과 그리고 상황.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는 유전과 상황으로 2가지로 양분을 할 건데 왜 그러냐면 유전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학자들이. 여러분들 성격 잘 안 바뀌어요. 진짜로. 저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MBTI를 했던 거를 봤는데 그때 저의 참고로 현재 MBTI는 ENFJ거든요. ENFJ인데 근데 중학교 때 제가 MBTI를 했는데 ENFP였어요. ENFP. 근데 뭐만 바뀐 거야?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려고 이 부분만 바뀐 거예요. 근데 계획이 없이 살면은 진짜 난 망하겠다. 강사를 하면서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통제하려는 성향을 갖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이 J가 극 J가 됐어요. 극 J가 됐는데 다른 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을 학자들은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직은 성격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 관리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해줘도 이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데 우리가 이거를 관리의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상황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로 양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중요하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과 의사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소심한 성격. 그래서 뭔가 막 피도 무서워하고, 나는 막 사람 막 시체 같은 거 보면 막 기절하고 막 이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게 할 수 있냐면 상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의 제약이 조금 크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귀결성이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즉,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유전적인 성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우리는 통제를 해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쟁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격과 조직의 조화예요. 성격과 조직의 조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 약간 나오기는 해요. 즉, 우리는 성격을 잘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가정을 하고,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배치하려는 직무와 적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직과 핏한, 적합성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격과 조직의 조화에서는 홀랜드의 리아색 이론이라고 하는, 리아색 이론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성격이 있다면 이 사람은 현실적인 그런 과업을 주로 다루는 직무에 배치했을 때 가장 성과가 높고 이직률이 낮다라고 하는 이론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격과 조직의 조화에서는 ASA, 슈나이더의 ASA 이론이라는 걸 볼 건데, A는 이제 매력을 발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유인을 하게 돼요. 누가 유인되냐면, 자, 여기 조직이 있다. 조직의 구성원이 바깥에서 이 조직을 봐요. 근데 이 조직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통제적인 성격이 있어요. 근데 이 종업원은 그러면 어떤 조직에 유인되냐면 굉장히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에 끌린다라는 거죠. 즉, 조직의 성격과 조직 구성원의 성격이 대체로 유사할 때 구성원이 조직에 유인된다. 그리고 선발. 그래서 이제 셀렉션 하게 되는데 누구를 또 선발하는 거야? 이 사람도 조직 구성원을 알아본다라는 거야. 이 사람 우리랑 조금 핏이 맞겠는데?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걸 보니까 하면서 뽑습니다. 근데 어떤 전혀 통제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조직의 선택이 정확하지, 과학적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된다? 배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에서 배제된다.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무엇이 강화되는 거야? 조직에 있는 이 강력한 성격이 더더더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의 성격은, 조직의 문화는 곧 그 조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과 같다 라는 것이 이제 슈나이더의 ASA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조화 측면에서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요 성격 변수를 볼 거예요. 성격 변수.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특히 어떤 변수들을 중요하게 볼 거냐면은 통제 위치, 그리고 빅5를 특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빅5는 이제 MBTI와 조금 비교를 하면서 볼 건데,
참고로 이제 MBTI는 자기보고식 검사입니다. 자기보고식 검사.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상황을 주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전혀 나와 친분이 없는 어떤 사람과 처음 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이거를 정말 그렇다 또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리고 뭐 아주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얘기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어떤 자기보고식 검사가 굉장히 불확실하다, 부정확하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 것이 MBTI의 한계점이에요. 근데 빅5는 뭐다? MBTI보다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관리에서는 빅5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격에서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또 추가하고 싶은 거는 뭐냐? 아까 전에 이제 MBTI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성격에 집중했기 때문에, 즉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나만의 어떤 성격을 평가하는 것이 MBTI거든요. 근데 성격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야 돼요. 성격은 두 개 관점이 있어야 돼.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하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뭐도 있어. 여러분이 저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관점이 있죠. 그래서 성격은 두 개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아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측면이 성격의 한 가지 측면. 자아, 아이덴티티.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 평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성격도 성격의 하나의 측면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평판이 있어야 됩니다. 평판. 즉, 자아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본인의 어떤 내부적인 특질을 평가해서 형성하게 되는 것이 자아예요. 본인이 나는 이런 성격을 내가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해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자아거든요. 나 원래 이렇게 좀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난 다른 사람이랑 말 많이 못해. 그러니까 나는 좀 이제 모임에 가서도 나는 이제 뒤에 있어야지. 아니면 나랑 친한 사람들이랑만 얘기를 해야지. 라고 하는 것, 즉 자아라고 하는 거는 내부 특질을 본인이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바라보는 나의 특질인 거죠. 타인의 관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 안에서의 어떤 이 사람의 행동에 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평판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판을 통해서 타인이 이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대할지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즉, 이 자아는 내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평판은 조직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타인이 나를 관리하는, 대하는 방식.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굉장히 외향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더라도 평판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굉장히 이제 내향적인 사람으로 평판이 형성되어 있으면 내 진짜 성격과는 다르게 나를 평가하고 관리하고 대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격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두 개 쟁점까지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33페이지
그래서 이제 33페이지 보시면 조직에서 개인차와 다양성의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은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 문단에만 그래서 줄 칠게요. 조직에서는 개인차를 적절히 조합하고 관리함으로써 다양성으로 인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차 측면에서는 이제 능력이 있는데, 능력은 이제 최대한의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적 능력, 육체적인 능력, 특히 이제 감정 지능, 사회 지능, 도덕 지능,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봐 주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창의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은 여러분들 조금 중요하게 봐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창의성은 학자가 있거든요. 이거를 주장한 학자가 있습니다. 자, 그림 8번 보시면 자료 되어 있죠. 그림 8번의 자료에 아메바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 이름 체크해 주시고, 창의성 쟁점은 아메바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를 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학자가 있는 거 위주로 보시는 게 되게 유리하거든요. 왜냐면은 경조는 좀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선호해요. 학자가 정확하게 존재해서 이게 답이다, 오답이다 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메바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존재하는 창의성 쟁점을 좀 중요하게 보자. 그래서 창의성 개념 한번 보시면 창의성의 개념, 창의성이란 정보나 지식을 조합하고 참신하게, 그래서 새로운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을 뜻하는데, 그런데 창의성은 아래에 있는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가 강력해야 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 창의적인 사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창의적인 사고 기술은 여러분들 한 페이지만 바로 넘어가 보시면 스캠퍼 방법을 통한 창의성 증진이라는 게 있어요. 즉, 창의적인 사고 방식은 이 살붙이기에 있는 스캠퍼,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체하고, 합쳐보고, 적용해보고, 변경 또는 다른 용도로 써보거나 제거해보거나 재배치를 하는 등, 이런 식으로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에서 조금 탈피하는 이런 어떤 시도까지가 있는 것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또 보시고, 그래서 3번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3번,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적 요인.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적 요인. 자, 그런데 이 창의성을 자극하는 환경적 요인은 여러분이 회독을 하시면서 이 경영조직론 전체에 사실은 퍼져 있어요. 여기서 지금 영향을 미치는 조직 요인들은 어떤 한 부분에서만 국한돼서 지금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잖아요. 창의성 발휘 동료는 상사의 동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사의 어떤 리더십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작업 집단의 지원. 즉, 집단을 어떤 규모로 만드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규모를 한없이 크게 만들어 두거나 아니면 한없이 작게 만들어 두거나, 또는 그 집단의 어떤 맥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기능화된 그런 집단 구성원들이 없거나, 그러니까 이 집단을 어떤 식으로 규격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또 창의성이 발휘될 수도 있고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회독하신 내용들, 연기에 회독하신 내용과 앞으로 회독하실 내용들 전체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풀어나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으로 조금 넘기도록 할게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좀 하나로 합치는 순간이 됐을 때는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여러분들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성, 바로 다양성으로 넘어가면, 다양성의 개념부터 먼저 보시면, 다양성이란 성별, 인종 등의
의해 비롯되는 차이와 사회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이렇게 뭐 나이, 성별, 인종, 민족 다 쓸 필요 없이 다양성이란 무엇과 무엇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표층적 다양성 이꼴 인구 통계적 다양성과 심층적 다양성 이꼴 인지적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다양성 관리의 개념이란 무엇이냐? 39페이지로 위로 쭉 올라가셔서 위에서 두 번째 줄부터 끝까지 줄 칠게요. 즉 다양성이 갖는 잠재적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이 다양성 관리의 개념이에요. 다양성 관리의 개념. 그런데 다양성 관리의 방향, 관점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규제를 우리가 준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는 반면에 성과를 높이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제 준수의 인적자원 관리와 전략적 관점의 인적자원 관리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추구한다? 전략적 관점으로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줄 칠게요. 종업원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규범적인 이유, 그러니까 법률을 준수하기 위한 이유뿐만이 아니라 전략적 성과를 높이는 다양성 경영의 어젠다가 되는 것이 전략적 관점의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그런데 성과를 높이려면 뭐가 필요해? 성과를 높이려면 자,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기능, 다양성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1번 목차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줄 칠게요. 다양성 증가는 자, 인지적 자원 동그라미 치시고 인지적 자원 동그라미 치시고 인지적 다양성이라고 쓰세요. 인지적 다양성. 즉 뭐가 높아져야 돼? 표층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인지적인 다양성이 높아졌을 때만 장점이 극대화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즉 인지적 자원의 증가를 가져오고 사회적 자본의 다양화를 가져와서 집단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기능은 뭐다? 역기능은 다양성 합의 딜레마고 자, 두 번째 줄에도 또 줄 칠게요. 갈등 발생의 가능성. 갈등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우리가 인지적 다양성을 또는 표층적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면 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크고 다양성으로 인한 이점을 우리가 살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즉 밑에 제일 마지막 줄에 즉 인구 통계적 다양성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다르게 보지 않거나 또는 다르게 볼 수 없게 만드는 경직적인 조직 문화가 존재한다면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에도 즉 다양성이란 것은 생산적으로 포용되지 않으면 복잡성과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까지 줄 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거다? 다양성으로 인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려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다양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축소하면서 인지적인 다양성으로 인한 어떤 솔루션의 다양성은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 포용되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포용되었을 때만. 즉, 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다양성이 창의력으로 연결되는 지점은 인구 통계적 다양성 아니라는 거죠. 즉,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만 다양성을 관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성과라고 하는 것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오직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이죠. 그래서 인지적인 다양성을 일단은 필요로 해야 하는데 자, 두 번째 줄에 줄 칠게요. 인지적 다양성이란 생각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네 번째 줄에도 줄 칠게요. 솔루션을 찾는 접근 자체를 다양하게 해준다.
인지적 다양성이란 생각하는 방식의 다양성이고, 네 번째 줄에 솔루션을 찾는 접근 자체를 다양하게 해준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 포용은 인지적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세 번째 줄에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환영받고 존중받으며 소속감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inclusion. 그래서 포용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논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양성에서는. 그래서 다양성은 그냥 다양하면 된다. 아니면 뭐 인지적인 다양성을 극대화하면 된다가 아니라 인지적인 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이 조직의 어떤 의사결정 안에 포섭되지 못하면 그거는 쓸모가 없는 다양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포용이라고 하는 것까지 극대화해야 된다. 포용이라고 하는 것까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포용이라고 하는 가치가 조직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성격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조직 행동에서 성격의 의미에서 세 번째 줄에 정체성 줄 치시고 넘버링 1번 하세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되어 있죠. 이것은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 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그 밑에 줄에, 그러니까 네 번째 줄에 개인의 내적 요인들의 집합체입니다. 개인의 내적 요인들의 집합체. 그러면서 아이덴티티를 먼저 정리하고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으로 내려오셔서 두 번째 줄의 끝부분에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까지 줄 치시고, 아이덴티티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까지 화살표로 쭉 이어버리세요. 아이덴티티, 세 번째 줄의 아이덴티티를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로 쭉 이어버리시는 거예요. 즉,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성격에 관한 관찰자의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타인, 외부에서 나를 평가를 한, 평판에 줄 치시고 넘버링 2번, 평판에 넘버링 2번. 이것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입니다. 개인의 외형적 행동에 기반한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 그 문단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그러니까 조직 행동에서 성격의 의미에서 제일 마지막 줄에 줄 치시고 또 화살표 이어주시면 돼요. 즉, 이 평판은 집단과 조직에서 보상과 지위, 역할 등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조직이 나를 관리하는 방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진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의 성격이 중요하다. 두 가지 방식의 성격이. 왜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자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했냐면, 아, 저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저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죠? 근데 우리가 다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떤 관리 방식을 결정을 하려면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 성격도 정보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정보가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행동을 했는지, 행동의 원인을 파악을 하려면 저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파악해야 되고, 우리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면, 행동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려면, 앞날의 행동을 어떤 결정을 하려면 저 사람을 우리가 관찰한 결과를 정보, 데이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성격의 개념 첫 번째 줄에 한 개인의 독특한 환경 적응 방식입니다. 독특한 환경 적응 방식.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그 밑에 줄에
개인의 심신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동태적인 체계다. 그래서 심신 시스템 내부의 동태적인 체계가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각주 한번 보시면 personality에서 페르소나에서 유래한다. 페르소나는 to speak through 라고 옮길 수 있는데 그래서 가면을 말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진짜 본성만 성격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라는 거야? 사실은요. 조직 안에서의 진짜 더 중요한 성격은 어떤 성격이라는 거냐면 가면으로서 존재하는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가면으로서 존재하는 성격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랑 상호작용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리 방식도 결정하고 진정한 자신의 성격보다는 이 사회 안에서, 조직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자체가 훨씬 더 조직에서 중요한 관리 영역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본성과 다른 태도나 성격, 사회규범과 의례 등을 내면화한 것을 페르소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성격 이론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물론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45페이지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넘어가시면 성격의 결정 요인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필기해 두세요 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천성 즉 유전, nature와 nurture. 그래서 천성과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후천적으로 우리가 통제해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는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성격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유전적인 성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성격이 유전적으로 온전히 결정되고 조직의 통제 영역이 아예 전무하다면 우리가 이제 성격을 연구할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상황을 잘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우리 시사점을 얻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격의 결정 요인 쭉 한번 보시면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 있는데요. 사회적 요인에서는 자, 세 번째 줄에 여기 한 번만 볼게요. 특히 조직 행동에서 사회화란 그래서 사회화 동그라미 치시고 조직 사회화는 536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직 사회화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즉 조직 안에서 사회적 요인으로 성격이 결정된다는 게 뭐야? 페르소나를 형성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서 당신이 보여줘야 하는 어떤 페르소나를 알려준다는 게 조직 사회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직에서 나는 굉장히 이제 뭔가 활달하고 술도 잘 먹고 잘 놀고 뭔가 이제 굉장히 주도적인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있어. 그런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오면은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말도 하기 싫다 하면서 집에서는 말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직에서 바라는 어떤 행동, 조직에서 바라는 어떤 성격을 형성하게 만들려면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아, 조직이 바라는 게 이거구나. 아, 조직에서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걸 수행해야 되는구나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형성하게 만드는 게 결국에 뭐인 거예요? 조직 사회화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문화적 요인 읽어보시고 이제 상황적 요인이 있습니다. 즉, 상황적 요인을 보시면 한 개인의 성격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어떤 상황을 조성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평소와 다른 성격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서 개인이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또는 거스르고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어떤 페르소나를 재정립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상황적 요인에서 하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황강도 요인, 상황강도 이론 보시면서 첫 번째 줄에 성격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상황의 강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상황 강도는 규범, 지침, 기준 등이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뒷부분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명일제귀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명확성은 분명하게 책임,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성, 제약성, 귀결성 있거든요. 그래서 귀결성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쓰세요. 결과의 중요성을 높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결과의 중요성. 결과의 중요성을 높여주면 그 결과를 내가 달성하지 못했을 때 피해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그 결과, 바람직한 결과를 낳기 위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될 원인도, 하게 될 어떤 동력도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성격 특성 활성화 이론은 이거는 제가 이 이슈 페이퍼에 두 번째 박스로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헷갈리실 것 같으면 붙여두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슈 페이퍼에서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그 박스를 읽어보시면 수입료 기반 차등 보상은 개인에 따라서 다른 반응으로 이어진다. 즉 경쟁과 높은 업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외향성이라고 하는 특성의 수준이 목표 행동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 특성 활성화 이론은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등등이 특정한 성격과 만났을 때 훨씬 더 조직의 목표에, 조직이 바라는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활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조직이 바라는 방식으로 반응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조직이 바라는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이 외향성을 자극하는 상황, 즉 차등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조직이 바라는 방식대로 더 잘 반응을 해줄 거야. 조직이 바라는 방식은 뭐야? 더 높은 성과를 위해서 투지를 불태우는 어떤 반응인 거죠. 즉 어떤 성격은 어떤 상황과 만났을 때 조직이 바라는 방식대로 반응을 해줄 수도 있고 전혀 조직이 바라지 않는 방식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성격의 특성에 따라서.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넘어가시는 거죠. 성격과 조직의 조화 있습니다. 성격과 조직의 조화. 첫 번째는 그래서 개인과 직무의 적합성이에요. 홀랜드의 성격 직무 적합 이론, 리아색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개념에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줄 칠게요.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고 이런 강점을 사용할 수 있게 직무나 직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 1번의 위의 문단에 보시면, 표 1의 위의 문단에 보시면 이 연결이 맞는 경우, 즉 이 표 1에 지금 정리되어 있는 이 연결이 맞는 경우에 직무 만족이 높고 이직이 낮고 따라서 채용할 때부터 특성과 성격을 적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즉, 뭘 변경한다라는 거는 지금 조금 뒷전이 된 거야. 성격을 변화시킨다라는 거는 지금 이 이론의 주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뭐가 중요하다? 직무, 우리가 배치하려는 직무에 적합한 성격 특성이 있고 그 성격 특성을 보유한 사람이 실제로 그 직무에 배치되었을 때 가장 성과가 높다라는 것이 주요한 주장이에요. 제가 왜 또 주요한 주장이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영원 불변하고 고정 불변한 것이냐. 근데 홀랜드는 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48쪽에 시사점 2번 보세요. 시사점 2번. 여기다 잘 체크하세요. 만약에 문제로 나오면 여기까지 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홀랜드는
고정적인 특성이 있고 이게 불변한 거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부터 줄 칠게요. 유전적 소질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자, 즉 결과물이자 이것이 앞으로도 변화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계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보았다. 즉, 이 사람이 아주 유전적인 어떤 소질, 유전적인 어떤 특성으로는 굉장히 예술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끊임없는 어떤 환경,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의 어떤 소질도, 특질도 개발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홀랜드는 거기까지도 주장을 한 거죠. 다만 주요한 주장은 뭐다? 일단은 직무와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배치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긴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슈나이더의 유인퇴출 이론에서 내려가 보시면 슈나이더는 자, 첫 번째 줄에 줄 칠게요. 성격이 조직의 본질을 결정한다. 성격이 조직의 본질을 결정한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줄에도 줄 칠게요. 즉, 조직의 성격 특성인 문화와 개인의 성격 특성 간의 적합도를 구성원도 평가하고 조직도 그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죠. 즉, 우리 아까 전에 그래서 그림 잠깐 그렸었죠. 통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 이 사람이 조직을 관찰을 한다. 그러면서 저 조직은 나와 비슷한데 라고 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유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직도 그를 평가를 하고 선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지금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을 줄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을게요. 이 세 단계를 통해, 즉 유인, 선발, 퇴출 세 단계를 통해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특성은 더욱 유사해지며, 그러니까 왜 더 유사해지는 거예요? 모난 사람을 쳐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사람만 결국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유사해지면서 이것이 곧 실질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ASA 이론입니다. 그래서 유인과 선발과 퇴출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시사점을 볼게요. 시사점. 그래서 1번의 시사점. 1번의 시사점은 AS 이론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문화를 변화시킬 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뭔가 통제적이고 뭔가 이런 뭐 소칭 말하는 이제 뭔가 꼰대 팀장, 그러니까 그 팀장을 우리가 조직의 문화로 그를 뭔가 유연하게 굉장히 이제 자율적인 어떤 문화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 게 너무 어려워.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그러나 조직이 부합하는 성격 특성을 지닌 지원자만을 선발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조직 효과성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 관점에는 여러분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다양성의 이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다양성의 이점 동그라미 치시고 다양성의 이점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첫 번째 줄에 조직이 조직 성격에 부합하는 성격 특성을 지닌 지원자만을 선발했잖아요. 선발 동그라미 치시고 인사관리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 조금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또 한계점이냐면요. 그래서 바이오 데이터의 한계점이고 그리고 AI를 채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때의 문제점이 또 이 내용이에요. 즉 바이오 데이터는 뭐죠? 바이오 데이터는 과거에 우리 조직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실질적인 어떤 신상 정보를 바탕으로 여기 이 신상 정보와 비슷한 유사한 사람들을 뽑는 거거든요. 즉 유사한 사람들을 뽑게 된다라고 하는 게 맹점인 거예요. 유사한 사람들로만 모여 있으면은 다양성으로 인한 이점을 우리가 획득할 수 없거든요.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거고
비슷한 맥락에서 AI를 채용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가 발생하냐? AI는 뭘 학습해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만약에 어떤 데이터가 편견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그 데이터에 들어갔다면 그러면 그 편견도 학습하는 것이 AI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뛰어넘는 그러한 의사결정은 AI가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양성의 이점을 얻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또 AI 채용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사관리, 다독이 인사관리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자, 그러면서 이제 주요 성격 변수가 이제 MBTI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MBTI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다만 비판점이 자기보고식 검사라서 좀 타당성이, 논리적인 어떤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점 보시면 50페이지의 비판점 보시면 성격 측정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또 해주시면 자기보고식 검사라서 타당성이 떨어져요. 본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성격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한계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빅5 모델은 비교적 정확하다라고 평가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있는데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봐 주시면 되고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조직에서, 경영조직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5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3번 목차, 즉 표 2번 요거 잘 체크하시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표 옆에다가 왼쪽 여백에 다 쓰셔야 돼요. 자, 뭘 불러드릴 거냐? 각각의 그 특성이 주로 연구되는 또 다른 또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 안정성이 언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냐면 AET라고 쓰시고 감정 반응을 결정하는데 정서적 안정성이 중요한 4개의 변수가 되죠. AET. 즉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감정 반응을 보여주거든요. 인간들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가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때 특히 어떤 성격 특질이 작용을 하는 거냐? 정서적 안정성이 같은 부정적인 감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작업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외향성. 외향성은 리더십의 예측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리더십의 예측. 리더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예측력을 보여주는 게 외향성이라고 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리더십에서 특성이론 보셨잖아요. 특성이론. 근데 특성이론은 사실은 좀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이론이라든지 상황이론이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이 뭐냐? 외향성이 어느 정도는 이 리더십의 어떤 출현을 예측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의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자, 그리고 개방성 보시면 개방성은 왼쪽에 에도크라시와 홀라크라시라고 쓰세요. 에도크라시는 417페이지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417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특성은 언제 필요하냐면 조직의 구조를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 때 개방성이 필요해요. 조직의 구조는 언제 유연하게 되냐면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변할 때 조직의 구조가 유연하게 변하거든요. 즉, 이 조직 구조를 에도크라시와 홀라크라시의 형태로 바꿔줄 때 구성원들이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개방성을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개방성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 그럼 417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417페이지 보시면 4번 동그라미 보세요. 4번 동그라미. 에도크라시는 급속한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하고 임시적 체계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책임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분담해 나가야 하는 일에 끊임없이 적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방성이라고 하는 성격 특질이 구성원들에게 갖춰져 있지 않으면 에도크라시와 홀라크라시라고 하는 조직의 구조를 우리가 설계하고 실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이제 감정 반응도 한번 보고 갈까요? 감정 반응 91페이지인데요. 91페이지인데 자, 91페이지 보시면 감정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작업 사건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91페이지 여러분들 91페이지 그림 19번입니다. 지금 자,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는 긍정적인 감정 반응을 누군가는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보여주는데 그때 개인의 감정 지능과 개인의 성격이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감정 반응, 그래서 그 밑에 문단 내려와 보시면 감정 반응 밑에 문단에 위에서 5번째 줄 평정심이 낮은 사람, 평정심 동그라미 치시고 평정심이라고 하는 게 정서적 안정성이에요. 정서적 안정성. 즉 정서적 안정성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빅5에 따라서 이 감정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론이 AET라고 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정서적 안정성이 그때 중요한 특성으로 여겨진다. 자, 그리고 친화성 보시면요. 친화성. 다시 52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다시 52페이지로 돌아오시면 친화성 옆에는 여러분들 조직시민행동이라고 쓰세요. 조직시민행동. 조직시민행동의 선행 요인으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친화성이라고 하는 성격 특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표에 개인의 조직행동 결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친화성에는 낮은 수준의 일탈 행동이다 되어 있어요. 그냥 그 옆에 차라리 그냥 써버리세요. 일탈 행동이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조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려는 행동을 이 친화성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시민 행동이라고 또 써보세요. 조직시민 행동. 조직시민 행동. 그리고 이제 성실성이라고 하는 이 성격 특성은 가장 좋은 특성입니다. 조직이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특성이 성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성실성은 낮은 이직과 높은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실성이에요. 그래서 직무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실성이다. 자, 그리고 A형 성격은요. A형 성격은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봐 주시면 되는데 52페이지에 지금 A형 성격 옆에는 한 가지만 쓸게요. A형 성격은 언제 써먹을 거냐면요. 이거 스트레스 조절 요인이에요. 즉 스트레스의 개인차가 A형 성격이냐 B형 성격이냐예요. 그래서 개념 옆에다가 스트레스 조절 요인이라고 쓰시고 104페이지에 이 내용 나옵니다. 104페이지. 그래서 A형 성격은 그냥 A형 성격이 있다가 아니라 이 A형 성격이 스트레스의 개인차 조절 요인으로서 이 사람이 만약에 A형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더욱더 과민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원인 자체를 굉장히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어떤 관리 방식이 필요해요. 스트레스가 이미 발생하고 나서 증후를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더 파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A형 성격은 스트레스 조절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통제 위치 보시면 통제 위치는 개념 옆에 또 쓰세요. 리더십과 동기부여에서 써먹을 거다. 리더십과 동기부여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그 이슈 페이퍼의 1페이지에 있는 자기 효능감과 귀인 성격의 상관관계를 조금 붙여두시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내부 통제자들은 그리고 외부 통제자들은 하면서 조금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통제 위치는 특히 우리가 이제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통제 위치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주요한 또 변수로 볼 거고,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어떤 통제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달라질 수 없는지 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위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기감시 성향 5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기감시 성향은 이거 언제 써먹는 거냐면요, 조직 정치의 출현을 예측하는 성격적인 요인으로 자기감시 성향을 쓸 거예요.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311페이지. 즉, 자기감시 성향은요, 보시면 자기감시는 외적인, 상황적인 요소들을 맞추어서 스스로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즉, 상황을 쭉 이 사람이 분석을 해봐요. 한번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에게 도움되는 행동이 뭔지를 파악하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즉, 본인이 어떤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내가 부하한테 되게 불쌍한 척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동정심을 자극해야 돼. 그럴 경우에 나는 그에게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조직 정치의 하나의 어떤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감시 성향이 낮은 사람은 뭐가 없는 거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상황에서나 일관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즉, 조직 정치라고 하는 것을 거의 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감시 성향이 높은 사람은 조직 정치를 더 많이 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인상관리라든지 어떤 이제 조직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자기감시 성향이 높기 때문에 조직 정치를 발생시킬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예측하게 만들어주는 성격이 이제 자기감시 성향. 그리고 이제 다크 트라이에드에서 마키아벨리즘과 나르시시즘과 이제 사이코패시, 이 세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 필기 자료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읽어보면, 마키아벨리즘적인 리더는 기업에 굉장히 지속적인 어떤 사회적인 책임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장기적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어떤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직접적인 수단, 매우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에만 관심을 갖지,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에는 낮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즘적인 리더의 특징이고, 그리고 마키아벨리안 리더의 표면적으로만 도덕적인 리더십 행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리더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리더십 중에는 어떤 리더십이 있어? 진정성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안 리더의 어떤 부정적인 성격 특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유효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한계가 있고요. 나르시시즘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사이코패시는 제가 필기를 해드리진 않았는데, 사이코패시는 바로 그 내용 자체예요. 뭐야?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과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 성격 특성이 사이코패시죠.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목표, 자신의 어떤 상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사이코패시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어떤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가하는 그런 것이 이제 사이코패시적인 성격 특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다.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쭉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근데 다른 특질도 다 똑같아요. 그냥 이게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조직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조직의 어떤 영역에서 활용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일단은 여기서 마치시고,
다음 주에는 그래서 쭉 이제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 써드린 것처럼 예습 꼭 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습 꼭 해오시고, 그리고 이제 단문형 테스트, 오늘 나눠드린 단문형 테스트도 외워오시고, 다음 주에 10분 전에 착석하셔서 이제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또 수고 많으셨고, 아, 그리고 맞아. 오늘은 이제 12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부터 뭐 열심히 하자 이런 거 없이 오늘부터 새해라고 치고 오늘부터 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 이제 내년에 우리 또 뵙도록 하고 내년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네, 내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